그리고 진정한, 그러니까 AI 시대 교육이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AI 시대 코딩이다. 그럴 리가 있나요? 코딩도 AI가 하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이 사교육비를 모으면 평균 치료만 해도 1억은 넘어요. 돈이 많지만 우리는 또 돈만으로 사는가라고 하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래저래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큰 문제는요,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아는데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으로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북한 문제가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으로 보면 뭐 경제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럴 때에도 북한 문제가 1번 이슈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출생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교육 문제가 북한 문제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은 북한이 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교육이 지금 이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교육 문제가 제일 크고 지금은 7세고시가 말이 되냐 안 되냐. 거의 뭐 서울 불바다 같은 그런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하게 침묵, 아무도 얘기는 안 하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일 놀랬던 거는 어이가 없었던 건데 초등학교 6학년이 미분 적분 풀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도 수학을 계속 강조해온 사람이고 미분 적분 빼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성 입장을 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한테 거의 뭐 비행기에 들고 가는 그런 여행용 가방을 들고 교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그냥 너무 놀라서 그냥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제일 컸고요. 6, 7세고시라고 하는 사실 유치원도 아니죠. 영어 유치원 열풍은 그냥 아동학대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주도된 아동학대인 거고 대만처럼 우리가 지금 법이 정비되어 있으면 그냥 현행범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중독성 과외 내지는 중독성 사교육에 의한 아동학대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기준일 텐데 한국에서만 그거를 아이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는 이건 진짜로 국제적으로 분노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존 럴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정의론을 최근에 다시 생각해 본 게 그 원칙은 되게 간단해요. 맥스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은 최소잖아요. 최소를 맥스 시키는 게 사회 정의인 거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사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나아지는 것만큼 그게 정의고 가장 어려운 사람이 나빠지면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과 좀 덜 잘 사는 사람끼리 이 싸움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배고픈 싸움이 아니고 배 아픈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맞춰보면은 영어 유치원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문화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살생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 3, 4학년 되면은 이제 왕따 현상도 생기고 그다음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커지면서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면은 실제 자살로 가거든요.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 다니는 학생들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특히 중학교에서 더 그런 거는 학원 안 가는 학생들이 이제 그때 자기가 버려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나 특목고 가는 학생 생각 안 하고 준비 안 해주고 그리고는 선생님도 나 특목고 안 갈 학생으로 봐라고 하는 게 딱 중학교 단계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게 커지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집단적으로 우리는 특목고 못 간 집단이야라고 그 안에 자괴감이 빡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된 그 자살 생각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면 되지 않냐. 우리가 그거만 봤지. 그러면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그 트랙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틀 안에 있는 거냐. 지금 사교육 말고 일반적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고 그들의 무슨 희망을 우리가 주고 있느냐. 그런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제가 사교육 문제가 진짜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7세고시, 4세고시, 그거 한 사람들은 어차피 이 정신적으로 어렵고 미성숙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싸우고 힘들게 온 학생들이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는 많은 20대 남성, 여성들이 7세고시가 있구나. 두 가지 생각하겠죠. 내가 한국에 사는 동안에는 나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할 거야. 혹은 나는 이민 갈 거야. 논리적인 선택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지능 게임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 경제 자체 생존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출산율이 1차적인 거고요. 2차적인 거로는 지역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육과 저출산 문제가 쭉 섞여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퍼진 문제는 흔히 지역 소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지역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서울에서 느끼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지역은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경제적 위기인데 여기에 사교육까지 붙으니까 이 돈 내고 할 거면 그냥 아예 일찍 보내자.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풀기 제일 어려운 거는 지역 경제 문제거든요. 여기에도 어차피 경제 주체 재생산이라는 문제가 섞이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이건 단순히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유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당장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냐 아닐 거냐. 그래서 이게 2차적인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사교육 때문에 실력이 높아져서 그 사람의 학력이 높아져서 지혜로워져서 창의적이 돼서 AI 시대를 잘 버텨나간다. 이런 경로로는 꽝이에요. 많은 대학교 선생님들이나 교목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대학교 들어오면은 오히려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아니면 그런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나 일반계에서 온 학생들이 학점이 높다는 거예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대학원에서나 박사과정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은 확실히 그냥 일반고 출신들이 대학원부터는 월등히 공부를 잘해요. 제가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너는 수업을 다 했고, 네,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요약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요약이요? 예. 인강 듣고 학원 수업을 듣고 나면은 요즘 AI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서 뒤에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 세대는 그렇게 하면 못 본다라는 거를 AI가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너는 수업을 다 했는데 그 얘기를 짧게 정리를 해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서 그걸 위주로 이렇게 수업 정리하니까 그 선생님이 요약을 안 해서 지금 이 학생들은 아직 수업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대학 수업에 무슨 요약을 해요? 대학교부터는 그냥 쓰잖아요. 문제는 나오고 많이 썼던 길게 쓰는 거라서 이 사지선다 그런 문제는 점점 없거든요. 학년 올라갈수록. 근데 객관식에 익숙해지면은 패턴화시키고 유형화시켜서 암기하는 방식인데 그게 독서하고 종합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죽여요. 그러니까 학원을 통한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대학교 수업, 공과 수업도 과외가 생겼더라고요. 학원이 생겼어요. 너무 어려운데 그럼 밤새서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런 능력이 탑재가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도 학원 가고 지금 이제 대학 시험도 학원인 거예요. 학자가 될 사람이라고 치면 이 학자가 되게 어려워요. 이건 핸디캡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부단히 노력하면은 또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학자가 되거나 그런 훈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적으로는 돈 내고 마이너스인 건 맞고요. 한국은 불안하고 저도 그렇게 강조를 못하는 게 그때 생긴 어떤 정서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불균형한 균형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계산해 보면은 돈이 100% 맞아요. 돈이 맞지만 우리는 또 돈만으로 사는가 라고 해보면 또 불안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래저래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공감력, 엠퍼시라고 하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20세기 리더십이고요.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학생이 있으면 재수없다고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그 주변에 학생이 많은 애들을 보니까 레고 블록 같은 거 할 때 너무 멋있어, 잘했어, 그림 최고야 라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 옆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더십이 21세기로 바뀌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안 됐다, 가슴 아프겠다, 너무 좋겠다, 그거를 마음속으로 정말 공감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보이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AI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AI한테 지시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를 보고도 공감을 하고 개를 보고도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공감 다 할 수 있죠. 그런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공감력이 좋은 사람들 옆으로 모여들거든요. 철학적으로는 그게 이제 해석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TV에 나오고 적극적으로 얘기해가지고서 한글 가르칠 필요 없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잘 가르치겠다라고 신뢰 있는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했던 그 사교육 관련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많은 사람들이 영어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3등이고 실제 조사로는 1등이 국어예요. 근데 국어는 한글 안 떼고 학교 가면 애 바보 된다라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 배웠거든요. 들어가서 배워도 되는데 주눅 들고 그럴 것 같다는 걱정이기 때문에 쓰는 비용인데 이거는 교장 선생님들이 나서서 절대로 글자 모르고 와가지고서 불편한 일 없이 우리가 1년 동안 확실하게 잘해주겠다 알려주고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가 보고 몰라도 국어에 들어가는 학교 가기 전에 이제 미리 글자를 배워요. 이거는 없앨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나 수학은 조금 복잡해요. 그건 이제 기존 공교육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근데 한글을 안 배우고 된다라는 거는 우리 상식이 될수록 좋아요. 사람의 성장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는 글자와 친근해지는 정도는 되지. 글자를 아는 거는 너무 빠르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배워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은 캠페인을 쭉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네스코 정책 보다가 최근에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해피스쿨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교육기본법에 학교의 목표 중에 하나를 행복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좋은 방법은 아닌데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액티비티를 했니라고 이렇게 물어볼 텐데 학생들하고 워크숍을 하는 게 첫 번째 출발이더라고요. 뭐를 해야 행복해질 것이냐. 그러면 국가별로, 시대별로, 지역별로 결핍 요소가 달라요. 이를테면 너무 아프리카 힘든다라면 물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수돗물이 나오면 좋겠어일 수도 있잖아요. 다 모여서 워크숍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1번 결핍, 행복하지 못한 2번 이유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하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IMF 넘어가면서 그 시대 정신이었죠. 우리는 자본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학교는 뭘 만드냐? 인적 자본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이 없으니까 사람도 자본처럼 기능하게 자본을 만드는 곳이야. 그렇게 20년을 산 거예요. 그 사격도 거기에 덕지덕지 붙은 거거든요. 자본은 우리가 더 잘 만들어. 제가 보면, 아니, 당신들이 만든 자본은 불량품이야. 이거는 암기만 해. 근데 우리는 지금 질문하고 인콰이어리 하는 질문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I가 뭘 못하냐. 질문만 주세요. 그럼 제가 답을 줄게요. 맞든 틀리든. 근데 맞든 틀리든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는 능력을 생각해 볼 때 행복한 학생이 질문도 하고 내가 너한테 뭘 해줄게라고 물어보고 그러지. 지금은 우리는 다 숨어서 제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못 오게 하잖아요. 박근혜 때 행복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때는 거시 단위로서 행복을 생각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택보급률은 얼마가 돼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은 얼마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행복은 마이크로 단위예요. 미시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행복한 학교,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 행복한 병원, 행복한 군대도 될지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의 단위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느냐. 그때 우리 모두가 공감과 행복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단계의 새로운 가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누가 주장해서가 아니고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앞으로 오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은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그냥 단순한 거가요. 수혜자는 똘똘 뭉쳐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은 흩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도 진보단체, 보수단체가 있고 초등, 중등, 교등, 거기다 영아단계, 육아단체, 보육단체 그래서 이 단체도 나뉘고 부모들도 나뉘고 그중에 또 계층별로도 나뉘고 잘 사는 엄마들은 아우 나 괜찮아 그냥 그 정도 돈 내고 말래라고 하는 엄마도 있고 캐시어가 돼야 되는 엄마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게 우리한테 아직 안 풀린 과제죠. 다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지 않냐. 힘을 어떻게 합쳐? 각자 그리고 학생이 있는 집도 사실은 점점 줄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 나는 끝났어 하고 이게 우리의 모두 문제 아니니까 나는 애를 안 낳을 건데 우리 문제 아니라고 봐요 라고 한편에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한 번은 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문제가 더 심각해져야 터지죠. 근데 저는 초등학생들의 미적분하는 순간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전 세계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12살, 11살인데 미적분을 풀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나라 돌았네라고 하겠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의 선을 지금 우린 넘은 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깡패랑 싸우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OECD 출산율이 지금 한 1.5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한 0.7, OECD 출산율 절반이잖아요. 비상시국이죠. 그래서 이건 더 늦출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3년, 5년 늦으면은 우리의 주요 도시 중에 한두 군데가 이제 지역 경제로 문을 닫은 다음에 할 거냐. 저는 지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출산율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분학상 문제면은 정의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국민경제의 유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1번 과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북한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게 북한 문제가 1번 과제였거든요. 지금 우리의 1번 과제는 지금 이러다가 나라가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북한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게 먼저 우리가 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이게 1번 과제인 거거든요. 이거보다 중요한 다른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